여러분 안녕하세요. 90년생 신지의 오늘은 좀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니다. 프랑스 백반 가정식을 하는 식당에 찾아왔는데요. 오늘 이 식당에 찾아온 이유는 바로 제 앞에 계신 이준석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때문입니다. 이준석 위원님을 좀 모시고 최근 있었었던 이준석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일 아니면은 뭐 한국 사회에 일어났었던 일 어떤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신지 또 그리고 이준석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편견들이나 아니면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해가 있으시면 오해도 풀고 그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실 어느 방송 끝나고 지지난주인가 한 2주 전에 한 라디오 방송을 같이 했었다가 제가 가시는 분 붙잡고서는 이 방송에 꼭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흔쾌히 나와주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어떤 생각이셨나요? 제가 사실 예전에 정치 처음 시작할 때 제 나름의 원칙을 세우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인터뷰 요청하면은 골라받지 말자. 그리고 방송이나 이런 거 초대되면은 골라받지 말자. 이걸 생각했던 게 제가 공교롭게도 처음에 가장 친해진 기자들이 약간 작은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됐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보수 진영인 정치인은 특히 소위 조중동하고만 인터뷰하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억하심정이 생길 때가 있고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도 있고 한데 당신은 정치 처음 시작했으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 참 지키긴 힘들지만 그걸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 그래서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불러주는 곳은 거의 다 일부러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인지도가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다들 열심히 하는데 같이 열심히 해줘야죠. 네, 나와주시니 감사하네요. 국회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철희 의원하고도 개인적으로 뭐 알고 지내고 표창원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지만은 이철희 의원님은 진짜 정치를 가까이서 오래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행태에 환멸 느끼신 것 같고 표창원 의원님은 뭐 아주 인기도 좋으시고 인지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버리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제 생각엔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대중에 호출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굳이 예측하자면은 혹시라도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지사직 그만두는 거로 나오면은 바로 아마 표창원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누군가가 밀어올리지 않을까. 네,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뭐 예측을 좀 해야 되는 게 경기도지사에 나가려면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랑 같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현직에 있는 사람 안 되고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 벌어진다면 표창원 의원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표창원 의원님의 인기나 대중적 인지도에 기반해가지고 호출할 거로 보입니다. 근데 불출마 선언하시는 분도 많은 분들이 지금의 국회에는 쇄신이 좀 필요하다. 뭐 청년들이 더 많이 등용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셨잖아요. 네, 그 청년 정치에 대한 그래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정당에서 청년들 비율을 좀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 뭐 소위 말해 보수 진영의 청년 대표이기도 하고 변혁에서의 청년 대표이기도 한데 이 각 정당들의 청년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청년 정치라는 영역을 따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실력주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실력주의라는 게 뭐 흔히 말하는 학벌이니 뭐 이런 것보다도 기회는 많은 사람에게 열리되 그 안에서 살아남는 건 결국 경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2012년에 영입이 되니까 저의 대학만 합치고 그때 영입된 사람들이 민주당에도 많았고 통진당에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언론기사 이준석의 대학만하고 이름났던 분들이 10명이 넘게 기억이 나요 거의. 그런데 그분들의 일관된 패턴은 뭐였냐면은 본인 스스로 저를 경쟁 상대로 삼아요. 왜냐 청년이라는 좁은 시장이 있다 생각하면 그 안에서는 이준석을 이겨야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우선 그 생각이 완전 틀렸던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뭐 저랑 도우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은 애초에 저랑 그분들은 서로 의식할 필요는 없는 그냥 정치판에 있는 독립된 인격들이었는데 그 상황이 약간 안타까웠고 저는 두 번째로는 젊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끝없이 이제 타박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 진중하게 발언하고 정치를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뭐 이런 조언들을 하는데 그렇게 말 가려서 하고 진중하게 했던 사람들 다 잊혀졌어요 지금. 네,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엄숙주의나 이런 거 강요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이런 생각 약간 하게 돼요. 네. 그럼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남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수많은 청년 뭐 이준석 대항마들은 잊혀져 갈 때 이준석 최고위원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경쟁 상대를 청년에서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청년 정치를 거부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때 전당대회 나갈 때도 저는 청년 최고위원 부문 안 나갔던 게 청년 최고위원 부문은 나가면 기타금 1000만 원이고 일반은 이제 당대표 선거 일반은 5천만 원인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당대표 선거 5천만 원이나요? 새누리당 1억이에요. 네. 그런데 다 돈 정치야. 그거를 이쪽으로 나가겠다 판단했던 거는 아니 청년 최고위원 나가면 제가 됐겠죠. 그런데 그 이름 청년자 붙은 거 당직이라는 게 마이너리그를 만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전 그거 거부했어요. 그럼 뭘로 나가셨어요? 그냥 일반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그 5천만 원 어디서 만드셨어요? 제가 방송하면서 번 돈 다 집어넣었죠 거기다가. 5천만 원은 기타금이고 선거 비용까지는 그것보다 더 들었죠. 아니 그 선거 비용도 또 따로 내야 돼요? 당에는 기타금을 내고 네.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선거 사무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사무실을 쓴다든지 하면 더 내야 되니까 부당할 비용이. 이미 전 거기서 떨어지네요. 경쟁 제가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성 정당들에 있는 리그의 참여 조건인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당연히 저한테 그때 선대위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임명직들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왔겠죠. 그럼 저는 그때 그냥 거부했던 게 뭐냐면은 방송이나 할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냐면 그렇게 제가 들어갔으면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빚지는 게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정부나 어떤 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 제한을 많이 받았지만은 박근혜 정부 때 그냥 다 패스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임명직으로 계속 올라갈 생각보다는. 그래서 제가 지역구 선거도 계속 도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비례대표 제한이 안 왔겠어요. 네, 매 선거마다. 그런데 그거 하는 순간부터 쫓아다니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와서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잘하는 선택이었냐 못하는 선택이냐면 잘하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제안이 들어온 게 비례대표 공천 문화 때문에 그러신 거죠? 공천 문화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라는 거는 그 사람들은 혜택받았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 영입될 때 경쟁 선발로 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판단에서 된 걸 텐데 그걸로 제 개인의 권위가 서질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도 그렇고 지역구도 그렇고 선출직 선거 형식으로 도전하는 게 그거 통과 못하고 정치인으로서 제 생각에는 롱런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의 비례대표가 롱런 못한 이유가 그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자질 경쟁 이런 것들이 되는 문화가 낮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슈를 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거가 이슈를 타고 흘러다니면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그 뽑힌 사람들의 개개인의 능력치보다는 그 이슈 캐치가 빠르고 이슈 확산이 빠른 사람들이 선거에 유리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한 가지만 잘해서 국회 간다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소위 말하는 굉장히 깊게 판다고 하지만은 국회의원이라는 건 뭐냐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결국 내가 내는 법안도 있겠지만은 임기 내내 나오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쏟아내는 법안들에 대해 가지고 매번 아주 합리적인 판단들을 해야지 집단적으로 국회가 잘 되는 것인데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이런 극우와 극좌만 모여있다 아니면 극단적인 외국인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다 이러면은 저는 그 사람들이 과연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까? 자기 전문 분야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사회 전반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깊게 파가지고 이민 정책이나 아니면은 그 대외 무역 정책 같은 경우에를 걸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뭘 할지 예측 가능하고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에 부합하게 행동하겠지만은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 사람 도대체 평소에 그들이 주장하는 미국적 가치에 부합하게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랬을 때는 아니라 좀 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게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수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보수의 생각이라는 거는 그래도 다소 온건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딱 그 두 가지 문제, 그 무역 문제나 그런 이민 문제, 그런 문제 빼놓고는 다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꽂혀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은 그런 사람 좀 불안합니다, 저는.
바른미래당 가장 큰 목표가 워마드를 없애는 것이다. 그 운영자가 강모 씨인데 저랑 강모 씨 알아요. 여기서 뜬금없는 폭로를 하자면은